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주택법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38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380페이지. 주택법. 준비됐나요? 자, 이 주택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랑 중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고요. 내용은 쉽고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7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5문제 이상 맞추도록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점수를 딱 얻어야 합격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 법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용어의 정의편이에요. 그래,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기초과정 속에서 쭉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 기초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속도 있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적용 대상 물건인 주택입니다. 그래, 그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 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 물건인 주택의 뜻이 나오죠. 주택이 뭐야? 그러면 이것이다라고 쭉 뜻이 나옵니다. 이건 2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뜻을 꼭 꼼꼼하게 읽으셔야. 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로 전부도 그렇게 됐다면 주택이고요. 일부만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도 주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속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근데 시험에서 2번이나 취한다 그랬으니까 중요표. 포함. 그리고 이 주택은 2가지로 구분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단독하고 공동. 2가지가 있다. 그래,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 아니면 공동. 딱 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단독택은 오른쪽 페이지 보면 다시 3가지가 있다. 3가지 뭐냐, 이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 단독, 다중, 다가구 딱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공간은 들어가면 틀려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에는 공간 안 들어가고,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 용도분류 파트에서는 공간까지 단독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으면 보았는데 주택법으로 넘으면 이건 공간은 주택 절대 아니다고 하셔야 돼요. 공간은 공직자에게 임기 동안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사세요를 하는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 국민한테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동택도 3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과 관계가 돼. 기숙사는 아니다는 거.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공부할 때 공동택의 종류가 4가지 있었다. 기숙사까지 있었다. 그래서 기숙사까지 공동택을 공부했는데 주택법으로 나와서는 기숙사는 주택 절대 아니다. 예,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을 수행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물이 불과하지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아니다. 주택 3개, 6개가 있다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고 민영주택이 있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봐주세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공공성이 아주 강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 딱 써놔요.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합니다. 이때 공급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주는 분양과 빌려주는 임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넘겨주는 분양과 임대할 때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에만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또 민영주택이 무엇이냐. 자, 이 민영주택을 먼저 딱 머리에다 새겨두세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게 뜻이니까 그대로 그냥 새겨버리세요.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나왔어. 말도 안 되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렇게 딱 세게 봤고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을 제하면
민영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주택이 뭐냐?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죠. 그래서 국민주택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국민주택은 약자로 국지국이 만들어요. 국지국.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콩, 약자로 국정이라고 그래요. 이 국정이 건설한 주택. 여기 봐봐요. 이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주택으로서 주택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된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이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 지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인데 가서 보니까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 단독주택은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홀한 말 쓰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한 집, 두 집을 세 대란 말 씁니다. 주택법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 1호당 1세당 주거 전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라 이런 말인데요. 자, 이때 국민주택 규모는 밑에 써졌습니다. 그 국민주택 규모도 뜻을 이해해 두셔야 돼. 그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수도권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이렇게 전 국토가 있잖아요. 전 국토는 수도권 있고 비수도권이 있는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에 31개씩을 말하죠. 수도권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중 용도지기 도시역이면 여기도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땅값 좀 싸니까 여기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다. 이렇게 딱 밑에 써놨으니까 잘 받으셔야 돼. 그래서 자 봐보세요. 국가, 지자체, 공사, 한국, 토지, 중타,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인데 바로 그 주택은 크게 보면 단독 아니면 공동이 나올 수 있겠죠. 단독 세 가지가 있었죠. 공동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이 수도권에서 건설된 주택인데 가서 보니까 주거 전용 면적 90제곱미터다. 그러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85제곱미터 초과해 버렸으니까 민주주택이 되겠죠. 이해해 두셔야 돼요. 비수도권 중 용도지기 도시역인데 거기 보니까 100제곱미터짜리에 있다. 그러면 절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됩니다. 근데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에 이네들이 만드는 주택인데 가서 보니까 100제곱미터짜리가 있어. 그러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초과하면 국민주택이 절대 아니고 민주주택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된 걸로 믿고. 자, 그때 봐봐요. 이제 금방 이런 요건을 맞춰가지고 이 지역에 탄생됐다. 가서 보니까 다가구다. 그러면 이 다가구택도 국민주택이 될까, 될 수 없을까? 되죠. 그 주택은 아까 6개가 다 포함되니까 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이라 하죠. 그 돈을 지원받아요. 또 이런 국택 건설하고 대지 정산할 때 쓰려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채권 팔고 복권 팔아서 적립한 기금이 있어요. 그게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그래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하든 개량하든 그런 주택으로서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이다. 여기까지를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금방 1호 1상 주거 전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85 그랬는데 이때 주거 전면적이 뭐야? 거기 뜻이 나옵니다. 밑에 박스 주거 전면적이라는 것은 주거 공간을 쓰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거 전면적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은 그 단독택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주거 전유면으로 보는데 바닥 면적 중에서 그 지하실이 있다. 단독주택인 건축물 안에 지하실이 있다. 그러면 지하실을 용도로 쓰고 있는 바닥 면적은 주거 전유 면적에서 제외죠. 근데 지하실 중에서도 바로 거실 용도로 쓰고 있는 지하실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독주택 주거 전유 면적 계산할 때는 산입이죠. 포함이죠.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는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 창고, 차고 면적이 있다. 그것은 주거 전유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공동택의 경우는 바로 그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면적이라고 그래. 이 아파트 같은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인 전유 부분이 있어요. 전유 부분. 그래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인데 공용 면적은 주거 전유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복도, 계단 뭐 이런데. 자, 그리고 A벽에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공용 면적이 봐. 그래서 이 공동택의
주거 전면적은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내부선 그다 체크. 내부선. 뭔 선이다고요? 내부선. 내부선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뭐 세대의 모양새가 있어요. 그 집에 주공간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이게 A벽이라 합시다. A벽. A벽의 두께가 한 70cm 된다고 가정해봐요. 70cm 반지름 절반 들어가면 35cm 들어갑니다. 여기를 중심선이라고 그래. A벽의 중심선이. 여기는 바깥선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 내부선이라고 그래. 이때 공동택의 각 세대의 주거 전면적은 이 A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 면적이 아니고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이것만 주거 전용 면적 보죠. 중심선 하면 틀리고 뭔 선이다고? 내부선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넘어가셔서 382페이지. 382페이지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태 나오죠. 세대 구분형 공동태. 세대 구분형 공동태. 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여기 보세요. 아까 공동택은 한 집, 두 집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 말씀드렸다 그랬죠? 자, 여기가 세자 앞에 아래에 숫자 2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이 한 세대는 법적으로 구분수가 하나만 인정됩니다. 근데 이 한 세대에 있다가 여러 개 이렇게 쪼개 세입자 받아서 월세 받아먹도록. 이걸 세대분형 공동태라고 해요. 거기 나와 있죠? 그 주택 내부 일부 공간을 여러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101동 101호 집에 있다. 이게 갑이 분양받아서 소유권자가 됐다. 소유권자다. 그때 세입자 A가 들어와서 살고 B가 들어와서 산다고 가정합시다. 저기 살아. 그때 그네들에게 따로따로 구분 소유 만들어서 이거 사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이렇게. 자, 그게 의회에서 보면 끝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그 말의 핵심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는 바로 법적으로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되는 구분 소유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3번 자,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요. 그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이 세상에 탄생시킬 때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신규로 이렇게 건설해서 탄생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건설 찾아 포인트 잡고 3번은 설치에다 포인트 잡아요. 그래 신규로 만들어서 탄생시킬 때는 주택법상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 승인받는데 사업계획,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하는 것이고요. 기존 것을 세대구분형 공동도 설치할 때는 공동택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 법에 따라 행여가 신고 마치고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야, 건설할 때 이렇게 신규로 건설할 때는 이렇게 주택단지 조성해서 여기다 900세대를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900세대를 이 단지에다 900세를 넣는다 합시다. 아파트 900세대를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900세대에 동을제 10동을 배치 그리고 각각 동마다 90세대를 또 넣는다 가정합시다. 그냥 10동 들어갔다 하고 그리고 각각 동마다 90세대를 넣었어요. 90세대 10동 하면 90세대 900세대 나오죠. 이렇게 할 때에 야 건설해서 공부할 때는 각각의 세대구분형 공동택 만들 때 이 세대구분형 공동택은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 때에 불편하도록 현관 꼭 넣어주고 욕실도 넣어주고 부엌도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셔요? 자, 그래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냐면 넣지 안 보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입자 다 쫓아버리고 이 갑동이가 바로 혼자 살고 싶다 그때는 그럴 때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문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경량 구조의 벽을 넣어서 언제든지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가구 이런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생활하게 그럼 할 수 있는 이런 세대분 공동택을 여기 보세요. 이 900세대 다 이렇게 900세대 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넣어버린다. 그러면 여기 세대 수는 900세대인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구 와서 세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아주 주거 환경이 좋아질까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죠.
엉망진창. 그래서 야 세대 군용 공동체 늘 때는 900세대인 단위면 다 그 모든 세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전체 세대수입이 3분의 1 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얼마 넘지 말라고? 30분의 1. 그리고 이 세대 분용 그러면 900세대가 들어간다 건설된다 그러면 900세대 중 3분의 1은 300세대가 최고 만땅이겠죠. 자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세대 분용 공동택의 그 연면적계가 이 안에 들어갈 전체 건축물 연면적계 3분의 1 넘지 말라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건설해서 공부하는 사업 주체계는요 법적으로 이 세대수가 몇 세대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부대설인 뭐 주차장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복리설인 경로당, 놀이터 이런 크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세대 운영 공동택은 여러 가구로 쪼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택 건설을 기준하는 기준을 정할 때는 바로 한 세대로 계산해. 마지막에 4번 체크해. 마지막 하나의 세대로 계산해서 처리하면 된다. 마지막 몇 세대로 계산한다고? 하나의 세대로. 가로 4번 있죠. 제일 밑에 줄. 마지막 줄. 마지막 줄 4번 읽어두셔. 자, 그 다음에 3번, 큰 3번을 봅니다. 자, 3번은 설치라고 그랬죠. 설치. 그래, 여기 이제 이게 만약 지금부터 또 이렇게 할까? 이게 세대금 공동태 아니라 그냥 순사격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아파트로 분양해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단지에 900세대를 건설 공부했는데 900세대를 건설 공부했는데 그때 이 단지의 모든 900세대 모두가 전용 면적이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60평짜리를 크게 만들어서 공부했어요. 각각 세대의 전용 면적을 60평. 그래 60평짜리 아파트 전유 부분을 모양서 보면 현관 만들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방 하나 넣고 방 하나 넣고 보통 이렇게 4개가 나와요. 4개. 일반적으로. 그래 지금부터 30년 전에 저 일산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30년 전만 해도 그때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들을 보면은 뭐랄까 지금은 핵가족이 됐지만 그때는 3대가 같이 사는 집들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 부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살고 또 이제 애기 나면 이렇게 해서 3대가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의 주택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 일개 신도시 일산 때 만들 때에 이런 평수를 바로 만들어서 한 단지 만들어서 공부하는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부부가 자기 엄마 모시고 살고 애들 키우려고 이렇게 큰 평수를 분양받아 들어 살았어. 30년 전에. 그래서 부부가 살고 엄마 아빠 모시고 딸 아들 하나씩 줬어요. 그래 40대 이걸 분양받았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70살 여버렸네. 70살이면 이 살고 계신 분들 다 계셔. 다 나갔겠어. 그래 애들 커서 독립해서 나가버렸어. 30대 가지고 열심히 취직하고 결혼해서 나가버렸어. 방 2개 폈죠? 엄마 아빠 이때 70살 했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100살 돼가지고 하나로 다 돌아가셨어. 하나로. 그럼 어때? 방 3개 펴버렸죠?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했어. 병이 텅텅 폈는데 우리도 좀 세대금융 공동토로 설치를 해 나가서 세입자 좀 받아먹도록 해주세요 해서 그걸 반영해서 3번이 나왔어. 3번 최근에 3년 전에. 그래 그러면 이걸 이제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행여가 신고 마치고 하세요. 설치하세요. 설치하는데 세입자가 진영을 넣지 않도록 여기 봐봐요. 현관 너네들 이용하고 바로 여기다 구분 출입문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기존 세대 하에서 2개까지만 만드세요. 3개 되게 안 됩니다. 아까는 신규로 건설할 때는 개수 묻지 않아. 여러 개 넣어도 돼. 개수 묻지 않은데 설치할 때는 개수를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기존 세대 포함해서 2개까지만 하세요. 2개까지. 3개, 4개 넣을 수가 없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엉망이 돼버리죠. 이 건물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구분처럼 만들어 넣으세요. 이렇게 했어. 욕실도 하나 따로 넣어주고 부엌도 넣어주세요. 그래야 세입자가 편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단지 아까 30년 전에 그 단지에 60평짜리가 900세대로 분양이 된 단지였어요. 그러면 900세대가 나도 없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900가구가 또 증가하잖아요. 900가구가 없었던 가구가 들어오잖아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900대가 또 승용차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단지가 언제 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전체 세대수입이 10분의 1 넘지 않는 번성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알아야 돼. 3분의 1 아니라 10분의 1. 900세대인 단지면 많이 해봐야 10분의 1은 90세대면 끝이요. 900세대 단지면.
10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그 수치 암기해야 돼. 그런 것들 시험 공부해. 3분의 1로 나오면 틀려버려요.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면 900세대인 단지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90세대 하면 끝이야. 그쵸? 810세대는 손 못 대요. 먼저 사면 장땡이네. 그래서 여기 10동이 이렇게 한 동, 두 동에서 10동 그 아파트 단지 있었는데 101동에 사는 모 세대가 그렇게 하니까 옆집에도 하고 이집에도 하고 위아래 쫙 해버리네. 여기가 지금 90세대로 되어 있는 101동 건물인데 그러면 여기 101동에서 90세대가 다 해버렸다. 그러면 없었던 가구가 90가구 또 드러나 버리죠. 세입자들 그냥 오기 위해서 성역자 들고 들어오겠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앞에가 주차장이 엉망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야, 각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는 번호상 허용하겠다. 얼마? 3분의 가볍게 파악했어요. 이때 공사할 때는 여러 가지 소방 문제, 안전 문제, 피난 문제 다 고려해서 공사를 해라 라고 4번을 두고 있습니다. 4번을 두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도 뭡니다. 도시형 생활태 보죠. 도시형 생활태. 이건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했던 나홀로 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해 나가자.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우리 그 국민들 중 나홀로 사는 집들이 너무 많다. 서울 같은 데서. 근데 그분들 분석해 보니까 나홀로 엄마 아빠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와서 살고 또 학생들이 대학에 학업 문제 때문에 와서 산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택수요를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 역세권 근처에다 많이 만들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것이 도시형 생활태입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태로서 조건 맞추면은 바로 세 가지를 딱 조건 걸어놓고 이 조건을 맞춰서 팔아먹을 때는 분양가 자율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자율화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하나 써놨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냐? 야, 이것이 들어갈 단지 만든다면 이렇게 여기가 역세권이다. 그럼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들은 큰 단지 만들기는 그런 땅 없죠. 다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 단지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주택이 될 때 300세대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미만 아셔야 돼. 300세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어 없어? 300세대면. 안 돼요. 300세대인 그런 주택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 300세대가 아니라 299세대가 가장 많겠죠. 미만이니까. 그리고 야, 이 땅은 도시역에 있는 땅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지역에다 한다고? 도시역. 전국토는요.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남한에 있는 땅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변형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지정, 이용,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크게 전국토는 몇 가지 용도적이 있다고? 4가지. 이런 용도적이 있는 땅 중 여기다 만들어 놓고 나도 도시형 생활주택 지었으니까 분양가 자율화 좀 시켜.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어디다 해야 된다고? 도시역에.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나홀로 2인 가구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주택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규모는 적게 재라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국민주택 규모 아까 했죠. 도시역에서 봐봐. 도시역에서의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얼마가 최고였어요? 85가 최고였죠? 그러니까 그 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1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면 땡이에요. 땡. 최고가 얼마다고요? 85. 이 속뜻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만한 거 아니에요. 공법이. 이런 속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해야 돼. 세 가지 요건 딱 머리에 넣어버려요. 야,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되냐? 세대수는 아무리 그 단지 크게 만들어서 세대수 넣는다 해도 300세 미만일까? 그 땅은 도시에 있는 땅일까? 각 세대의 주거 전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이렇게 딱 세게 받고 그런 요건 맞춰서 지을 때는 3가지용으로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 이름을 아셔야 돼. 이렇게 역세 근처에 있는 땅을 밀어서 주택단을 만들어서 여기다 연립택을 넣는다 그러면 단정 연립. 그리고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 밀어서 주택단지 만들어서 여기다 다세대를 넣는다 그러면
단정 다주택. 그렇다고 해서 단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인다. 단정 아파트도 있다. 그럼 땡이 있대. 그런 거 없어. 도시형 사주택은 단정 아파트 없고 단지형,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대에 있다. 알겠죠? 우리가 연립택 뜻, 다세대택 뜻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다세대 뜻, 연립주택 뜻 1 했다. 2 안 했다. 몇 번이에요? 1번 했죠. 그래요? 했으면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 합계가 660평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오케이. 4개층 좋았어요. 그래, 좋아. 연립도 다세대도 층수는 4개층이어야 돼요.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연립은 660평부터 초과, 이것은 이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역색 고쳐 있는 땅을 만들어서 단지 주셔서 여기다 4계층 이하로 쳐라 그러면 수익세 안 맞겠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명박 정신에 야, 특히 줄 테니까 한 층 돌려버려. 건축의 심을 거쳐서 5계층까지 지어도 그냥 연립 다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허용하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읽어두셔요. 몇 개층까지 지어도 그냥 연립 다세대로 한다고? 5계층 건축의 심을 거쳐서 그런 것도 있거나 봐두시고. 자, 작년에 이걸 또 하나 더 변형시켜서 등장시켰는데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어요. 소형주택. 소형주택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봐두셔야 돼요.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나온다 했는데 바로 나왔어, 작년에. 그렇지만 올해도 또 나오니까 좀 봐두시세요. 소형주택은 바로 이렇게 땅 만들어서 주택단지 안 만들어도 돼. 이렇게 땅 만들어서 여기다 퍽 이렇게 올리는 것을 소형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건을 맞춰야 돼. 몇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된다고? 5가지. 일단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거 전면적, 한 세당 주거 전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소형이라 하고 85제곱미터 초과했다 그러면 대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소형이니까 각 세대 이렇게 이제 짜자자장 해가지고 넣는다. 그때 각 세대 전면적은 얼마여야 되냐? 소형이니까 60제곱미터 해야 된다. 이것부터 먼저 암기해야 돼. 소형은 얼마를 말한다고? 60. 그래서 각 세대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85도 소형주택이 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려요.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대는 여러분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일종의 그 소형주택을 하나 분양받았다 그러면 소유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보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다 집같이 만들어졌죠. 그래 독립된 출입문도 만들어 넣고요. 그리고 욕실 부엌을 다 세대만 넣어주는 거예요. 역시 방은 당연히 넣습니다. 그래서 방이라면 안 써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요즘에 개별난방 원에서 이제 평면도 각 세대 모양새는 욕실을 가려줘야 될까 터나버려야 될까 설계할 때 욕실 가려야 됐죠. 그리고 보일러 개별난방을 요즘 원하니까 개별난방 보일러도 넣어가지고 가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을 해라라고 규정합니다. 터버려라 이렇게. 무엇과 무엇을 가려주고 그래. 근데 시험에 나와서 작년에 욕실하고 부엌을 가려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려. 무엇과 무엇을 가린다고? 욕실하고 보일러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다만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렇게 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보고 계세요? 30제곱미터 초과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바로 욕실, 보일러실 가려는데 제하고 나머지 공간은 침실을 3개까지 넣어줘도 돼. 몇 개까지 넣어준다고요? 3개까지. 그래?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침실 3개까지 넣어도 되냐? 30제곱미터 이상이. 그래,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침실 3개 이하까지 넣어줘도 된다. 이때 침실은 아무리 적어도 7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제곱미터 이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요? 7제곱미터 이상. 침실의 크기는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라? 그래, 그게 나와있죠. 7제곱미터 이상. 그거 나와있죠. 그래, 침실은 이렇게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그래야 2다리 뻗고 잘 거 아니냐. 침실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분양받아서 3명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뜻 맞은 친구들끼리. 그렇죠?
세도 내줄 수 있겠죠. 혼자 살고 두 개는 침실 빌려줘도 되겠네. 요즘 그런 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이거 만들어서 작년에. 역세권 근처에 땅들 좁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요. 이 봐보세요. 소형주택을 만드는데 이 땅은 도시역에 있는 땅이어야 되고 이 소형주택을 넣을 때에 여기 아무리 세대수 많이 해도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299세대. 그리고 군비대 규모 이하니까 여기는 소형이니까 60평대 이하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요건 맞춰서 집을 짓는데 바로 지하에는 절대 세대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아까 30점부터 주거 전면이 30점부터 이상인 그런 집들은 침실을 3개까지 넣어줘도 되는데 너무 다 집집마다 3개 이상 넣어줘 버리면 30점부터 이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엉망이 또 되겠죠. 그래서 각 세대의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또 복잡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작년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주택은 주택을 아까 그런 요건 맞춰가지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하나, 둘, 셋, 4개로 끝내고 그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했다 그러면 연립주택형 소형주택이 되고 이하면 다세대주택형 소형주택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층 이상으로 만들었다 쫙 올렸다 그러면 아파트형 소형주택이 되는 거예요. 3가지 중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주택 그러면 소형주택 만들 때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4개초로 하고 끝내겠어? 올릴 때 있으면 올릴 때까지 올리겠어? 올릴 수만 있다면 올릴 수 있다면 끝까지 올리겠죠? 그러면 결국 아파트형 소형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형 소형. 모양새가 3가지 중 하나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좀 봐두시고 그러면 이 소형주택의 경우 저기 박스 안에 들어가 봐. 박스 2번에 박스 안에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박스 안에 이 3번 박스 안에 3번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단지형 연립주택 칠 때 단지형 다세대 주택 칠 때 여기다가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짬뽕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알겠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박스 안에 3번 읽어봤어요. 박스 안에 1번 중에 자 여기 보세요. 소형주택은 각 세대당 전용면積아무리 커도 얼마가 최고예요? 60제곱미터가 최고라고 했죠? 평수로 말하면 약 18평 이하죠. 18평 정도면 여기 봐보세요. 이거 뭐 사업체가 건설해서 분양해서 나갈 때 299세대를 만들었어.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세대 최고로 만들어서 세대수 넣었어요. 근데 200세대까지는 잘해서 분양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99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누군가 들어가서 살면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분양하든 임대하든. 근데 투입하려고는 그 관리를 보니까 부부가 있어. 여기 A가 또 2명이 딸렸다고 그래. 이분들이 들어가서 살만 집이 어정쩡하죠? 그쵸? 그래서 이 업자들이 국토교통부에다 요구했어. 여기에 소형주택 있다. 대형은 아까 얼마를 초과한 거예요? 85. 대형 하나만 넣어주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이분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1번을 도입해 줬어. 1번. 박스 한번 봐봐요. 1번. 소형주택과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 건축하는 경우 옆에 말을 써.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렇게 씁니다. 1번. 말을 써놔. 허용된다. 경우에는 허용된다. 끝에 있다. 공부하고 이렇게 써놔요. 시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이 땅이 도시역인데 도시역은 여기 봐봐요. 도시역은 여기 봐보세요.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또 구분됩니다. 뭐라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구분해서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형주택에 들어갈 이 땅이 주거적 시설, 준주거적, 상업적이다. 이건 상가, 건물이 많이 들어간 땅들이거든. 그러면 사업적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땅이 소형주택에 들어갈 땅이 준주거이다, 상업적이라면 이런 소형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짬뽕으로 줘도 돼. 용도지 무슨 지역이라면 준주거지하고 상업적이라는 2번.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말을 써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렇게 써놔요. 그것도 딱 써놓고 그것만 머리다 넣어요. 다른 거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렇게.
됐죠?